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안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지금 온타리오주는 저녁 9시, 그리고 알버타주는 저녁 7시, 그리고 BC주는 저녁 6시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세금 이야기 2024년 가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 7주차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대한 것을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인트로로 방송을 할 때 지난번에 이제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세금을 첫 해 주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처음 하시는 분들 첫 해에 어떠한 세금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세금, CPP, 그다음에 이제 GST, 그리고 또 이제 중간 예납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동영상을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시그널 뮤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까지는 이제 총소득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라는 것은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과세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역시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절세를 하시려면은 이 소득공제 항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주로 RRSP가 어떻게 에, 사용을 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RRSP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교재는 이겁니다. 캐나다 세금 이야기라는 교재고요. 이 교재는 이제 밴쿠버에 계신 남궁재 회계사님이 예, 저자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책인데요. 한글로 되어 있는 이제 유일한 캐나다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좋고, 또 뭐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온라인으로 해서 교재 앞부분 정도는 한번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벌써 뭐 한 30여 분 정도 제가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그 목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순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순소득 금액. 그래서 이게 net income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 시간까지 토탈 인컴, 즉 총소득에서 말했고, 이 순소득을 계산을 하려면은 공제를 해야 돼요. 어떤 항목들을.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걸 이제 순소득 공제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 순소득 공제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RRSP, 요 RRSP 공제거든요. 그래서 요 RRSP 공제는 매우 중요한 그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오늘 어 오늘은 이제 요 RRSP에 대해서만 쭉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RRSP는 중요하고 또 설명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요 RRSP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우리 그 캐나다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요 요 그림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면 이제 캐나다 세금을 계산하는 고런 이제 과정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이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소득 금액이고, 여기 이제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제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에서 주황색을 빼면은 그 아래 단계에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토탈 인컴, 총소득에서 어떠한 공제 항목, 순소득 공제 항목을 빼면 이제 net income, 순소득이 되고, 그다음에 이 net income 밑에 또 다른 이제 과세소득 공제라든지
별도의 이제 2월 결손금을 빼면 이제 비로소 이제 과세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과세소득에 이제 텍스를 적용하면 이제 최종적인 이제 산출세액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서 요 산출세액이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난 뭐 6주차까지 설명드린 게 다 토탈 인컴에 대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세되는 이제 토탈 인컴이 뭐냐 이걸 설명을 했고, 오늘은 요 첫 번째 공제 항목, 즉 요것은 뭐냐면 순소득을 구하기 위한 공제다고 해서 순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순소득 공제 항목.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순소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요건데, 이 순소득 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RRSP도 있고 뭐 차일드 케어, 자녀 양육 비용, 이사 비용, 뭐 홈오피스 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설명드리면 뭐냐면, 첫 번째 뭐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넷인컴 있잖아요. 넷인컴. 요 넷인컴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각종 그 텍스 베네핏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토탈 인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넷 인컴을 기준으로 베네핏을 줘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는 일정 정도의 소득 이하인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라든지 뭐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이라든지 뭐 GST, HS 크레딧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탄소세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소득 금액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물론 탄소세는 그렇지 않구나. 탄소세는 뭐 그 무조건 그 인명별로 지급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베네핏이 이 소득 금액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못 받고 소득이 적으면 받고, 이런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되는 금액이 뭐냐면 요 순소득 금액,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 토탈 인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디덕션, 즉 순소득 공제 항목을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이게 줄고 나중에 과세 소득도 줄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내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베네핏을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베네핏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요 여러 가지 디덕션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맡긴다든지, 이사를 가서 이사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뭐 집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케이스가 있어야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케이스 말고도 그 납세자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말하는 RRSP, RRSP. RRSP는 어떤 이런 특정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납세자가 어떠한 의지만 있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항목이 RRSP예요. 그렇기 때문에 RRSP를 잘 활용을 하면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거죠. 뭐냐? RRSP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순소득이 줄고 과세소득이 주니까 세금이 줄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그분이 이러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은 요 소득공제를 RRSP를 통해서 하면은 순소득이 주니까 순소득의 감소는 결국 베니핏의 증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RSP를 잘 활용을 하면 세금도 줄고 베네핏도 더 받고,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소득 공제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통제 가능한 항목 RRSP. 그래서 RRSP가 절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오늘 이 RRSP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잘 이제 오늘 들으시면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남궁재회계사님의 그 캐나다 세금 이야기 교재를 보시면 일단 이제 여기 순소득 계산과 관련된 이제
순소득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핵심은 요거죠. 순소득 공제 항목. 예. 요게 이제 핵심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캐나다 세법에는 3 가지 토탈 인컴, 넷 인컴, 택서블 인컴 이렇게 3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도표에서 보여 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제 총소득은 뭐냐면 토탈 인컴은 지난번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모든 소득을 합하면 그게 토탈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근로소득부터 해서 사업소득, 임대소득, 뭐 연금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 뭐 쭉 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6주차까지. 그게 이제 총소득 토탈 인컴이고 여기서 이제 순소득으로 내려가려면 여기 이제 써 있는 이 순소득 공제 항목을 차감해야 돼요. 순소득 공제 항목. 요게 요번 시간에 배울 건데 근데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설명드린 거. 순소득 금액은 사회보장 혜택의 기준이 된다. 이거기 때문에 베네핏을 이거에 의해서 순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순소득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베네핏을 더 받는 거죠. 세금을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 베네핏을 더 받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순소득 공제 항목 말고 더 내려가면 이제 과세소득 공제 항목이 있어요. 과세소득. 요 과세소득 공제 항목을 빼면 이제 과세소득이 되고 과세소득의 세율을 곱하면 마지막에 요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총소득, 순소득, 과세소득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순소득은 이 사회보장 혜택에 영향을 준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세와 관련된 것을 이제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세금을 이제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세금 많이 내는 걸 뭐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도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낼까?' 절세죠, 절세. 어떻게 하면 절세하느냐. 우리가 절세와 탈세가 있잖아요. 그 절세와 탈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는 마찬가지죠. 절세나 탈세나. 그렇지만 탈세는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절세는 뭡니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규정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가는 거.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뭐가 정확한 세법인지 어떻게 해야 줄여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고 당연히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절세는 일단 첫 번째 총소득 입장에서 보면은 비과세 소득을 알아야 돼 비과세. '아 요거는 세금이 없는 소득이구나.' 그래서 이 비과세 소득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팔다. 근데 그게 거주용 주택이야. 그러면은 이제 거주자가 이제 그러니까 살던 그런 주택은 아무리 비싸도 그 양도소득이 안 나오거든요. 캐피털 게인이 안 생겨요. 그런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지 비과세. 그다음에 또 뭐 TFSA. TFSA에다 운용을 하면 이자 배당 소득이 다 과세가 안 돼요. 그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비과세 소득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데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면은 과세 소득이 되잖아요. 그 세금 내야 돼요. 하지만 TFSA 계정에서 운영을 하면 세금을 안 내. '아 그러면 TFSA 계정부터 먼저 운영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 소득에 대한 것도 명백히 이해해야 돼요. 여기 나오네. 주거주택 양도소득 그다음에 TFSA 같은 데서의 투자소득 이거 다 비과세니까 웬만하면 투자는 TFSA에서 해라. 그다음에 또 RRSP에서도 해도 되고 RRSP는 세금이 이연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
요 순소득 공제 항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순소득 공제 항목은 뭐 요런 RRSP 공제나 뭐 근로비용 공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순소득을 줄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과세소득 공제 항목. 그러니까 요거는 비과세, 공제 이래서 요런 항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 집중적으로 요 순소득 공제 항목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예.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오늘 하실 것이 바로 요 RRSP. 예, RRSP 디덕션에 대한 건데, 이 RRSP는 이제 여기 나오죠.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그 RRSP, 여기서 약자인데, register, 등록된, 그러니까 비등록 계좌가 아니라 등록된 계좌죠. 뭐를 위해서? 은퇴, 나중에 퇴직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플랜, 뭐 그런 상품 또는 제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TFS에서 운영을 하면 비과세이기도 한데 요 RRSP도 나름 장점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여기에다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운영해서 발생하는 모든 뭐 이자, 배당, 뭐 양도 이와 같은 모든 투자 소득을 과세를 안 해요. 아니, 과세를 안 해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인출하면 그때 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떻게 원금이 불어난다 하더라도 불어난 시점에서 뭐 이자나 배당이나 뭐 양도 소득으로 인해서 이게 그 원금이 이제 불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과세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투자를 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어. 마치 우리가 눈덩이를 굴릴 때 원금, 그러니까 눈덩이가 작은 거를 굴리는 것보다는 눈덩이를 크게 만든 다음에 굴리면은 더 커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조그맣게 조그만 눈덩이를 굴려봤자 그 눈에 붙는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일단 어느 상태로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클수록 더 잘 굴러가 저기 더 이익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RRSP를 넣으면은 세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절약된 부분만큼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RRSP 자체에. 그러니까 그 원금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큰 상태에서 이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세금을 내면 작은데 세금을 절약을 한 상태에서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세금 안 낸 부분까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투자에 붙는 이익이 붙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RRSP의 그런 어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RRSP는 우리가 세금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소득 수준이 높을 때 RRSP를 구입하고 소득 수준이 낮을 때 RRSP를 인출한다. 그러면 절세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RRSP 구입을 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소득이 낮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출을 해서 절세에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게 인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소득 수준이 높을 때 RRSP를 사고 소득 수준이 낮을 때 인출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이 절세, 간단하게 제가 이 RRSP 설명하기 전에 우리 그 캐나다 세법에서 이 세율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세율 구조.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말하는 게 요 뭐 세율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개인소득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를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누진세율이 뭐냐면 이 뭐 누적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누적이 돼 가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높으면 점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단일 세율이, 그러니까 하나의 세율이라고 할 때도 당연히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는데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세율 자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진 세율 구조,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진세율 구조가 바로 이해를 하셔야 그 절세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 구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그 베이지컬리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을 쪼개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인컴 스플리팅이라고 하는데 스플릿이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쪼개야지만 이게 아래쪽 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 개인소득세율은 0%도 있어요. 0%가 뭐냐면 그 연방 기준으로 볼 땐 15,000불. 15,000불까지는 면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세율이 그다음에 여기는 연방인데 여기다 또 이제 주정부까지 하면 이게 최대만 한 5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소득세율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0%에서 50%까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가능한 소득을 낮춰야 되는 거지. 낮춰야 낮은 세율이 걸리고 심지어 면세 소득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예 세금도 안 내요. 15,000불 이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쪼갤 거냐?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만약에 비즈니스를 내가 하는데 그 소득을 가지고 그냥 어떤 한 사람만이 비즈니스 소득을 인식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가족 기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가능한 하면 가족들한테 그것을 그 소득을 쪼개 가지고 나눠주면 세금이 이제 주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5만 불 정도의 어떤 소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15만 불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26%인데 여기에다 10% 하면 한 36%, 36%, 40%의 세율이 걸린단 말이에요. 15만 불이면. 그런데 이 소득을 가지고 만약에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13명이 있어. 그래서 그 가족이 15명이야. 그러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래야 이제 설명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가족이 15명이야. 그러면은 15만 불을 15명 10명이 되겠구나. 10명. 죄송합니다. 10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부부가 있고 자녀가 8명이야. 그래서 10명이야. 그럼 10명에 대해서 15만 불을 15,000불씩 쪼개서 가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5,000불은 면세 구간의 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15,000불씩 면세가 돼서 지금 15만 불을 10명이 쪼개 가지면은 각각의 소득이 15,000불이니까 15,000불은 면세 구간에 들어가서 세금이 제로란 말이에요. 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져가면은 여기 최대 뭐 36%에서 40%까지 세금을 내면 이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나눌수록 스플릿 쪼갤수록 그 세금을 적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10명의 가족 사례를 들었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소득을 나눌수록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벌어도 남편과 아내가 5만 불씩 나누면 그것도 자체가 벌써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득을 가족별로 나눠라. 이게 이제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과세소득은 1년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걸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게 아니라 반드시 캘린더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잘라서 그 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소득을 하나의 단위로 신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1년 단위의 소득 신고 기간이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소득을
한 해만이 아니라 내가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해서 수령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역시 이제 하나의 어 인컴을 쪼개는 기간으로 쪼개는 거죠. 아까는 사람으로 쪼갰는데 지금은 기간으로 내가 쪼갤 수만 있다면 역시 세금을 매년 적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웰더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호황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영주권도 받아서 이제 어디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15만 불, 20만 불 뭐 이렇게 막 한 번에 막 잘 되면 뭐 20만 불 이렇게 넘게 막 받아요, 1 년에. 그런데 그다음에 가 보니까 이 경기가 이 뭐죠? 건설 경기 뭐 이런 오일 뭐 이런 경기가 확 죽어 가지고 레이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레이오프가 되니까 그다음에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근근히 막 EI 받아가서 사는데 그때는 뭐 몇만 불도 뭐 못 벌고 막 이 소득이 없어. 그러면은 전년도 20만 불 벌 때 소득 중에 일부분을 늦게 받았다면 만약에 10만 불씩 받았다면은 세금을 많이 줄였을 텐데 한 번에 20만 불을 받아 버리니까 그 해는 세금을 왕창 내고 그다음에는 이제 레이오프가 된 상황에서는 소득이 없는데 이때는 세금 낼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절세를 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비즈니스였다면 좀 나눠서 가져갔다라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한 번에 그냥 왕창 세금을 왕창 뜯기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간분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기간을 어떻게 소득을 근데 비즈니스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근로소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로소득은 뭐 고용주가 그냥 뭐 고액 연봉으로 준다 그러면 잽싸게 받아야지 뭐 그거를 또 뭐 나중에 줘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간의 평준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기간. 소득을 기간에 좀 어떻게든 이제 평균을 맞춰서 너무 한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평균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RSP인 겁니다. 그러니까 RRSP는 이제 소득이 높을 때 그 RRSP로 소득을 이제 소득공제를 받아서 일부 부분이라도 줄여서 세금을 줄이고 소득이 없을 때 인출을 해서 비록 RRSP 소득을 잡더라도 기본적인 나의 그 세율이 낮으니까 그때는 인출을 해도 크게 뭐 세금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돈을 찾으면 원천징수가 있어요. 뭐 10% 20% 30% 하지만 어차피 원천징수는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세금을 낼 게 없으면 원천징수된 거 돌려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정산을 해 봐야 비로소 최종적인 그 세금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때는 RRSP를 가입해서 최대한 줄여 주고 소득이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하면 인출해서 쓰면은 이 세율의 차이로 인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RSP가 기간의 평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살다 보면은 갑자기 소득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살다 보면은 뭐 공무원 같은 분들은 뭐 갑자기 뭐 노조가 뭐 타협을 잘해서 소급해 가지고 뭐 소득을 왕창 받는 럼섬 뭐 머니로 해서 왕창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 이제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다가 처분을 해 가지고 뭐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일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 해에만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걸 팔았어. 팔면은 이제 그 회사를 팔았다고 쳐 봐요. 그럼 회사 나에 양도 차익이 이제 발생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회사는 양도 차익은 그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 가지고 한 50% 고율의 과세를 때려요. 근데 그런 고율의 과세를 피하려면 상대적으로 배당을 주주한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어쩔 수 없이 해 버려. 그러면 배당이 갑자기 개인 주주한테 와 버리면 그때 소득이 또 확 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RRSP를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렇게 소득이
높을 때가 살다 보면 온단 말이에요, 어느 때. 그럼 그때 RRSP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세율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한 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살다가 지금이 소득이 가장 높을 때다. 그럴 때 RRSP를 이용해서 절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세아래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동산을 갑자기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든지 럼섬 페이먼트 해서 소급 적용해서 일시에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뭐 보너스를 갑자기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회사를 이제 정리했는데 불가피하게 비즈니스로 인한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내가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 배당 소득이 내 세율을 높여줄 테니까 그럴 때 이제 RRSP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RRSP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다. 제가 지금 이 RRSP 요거 할 건데 요것도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네, 저는 좀 사라지고 여기 화면이 요 화면이네요. 여기 이제 세율 아까 얘기해 드렸고 제 그 홈페이지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에 가면은 여기 이제 탐색기 있잖아요. 여기 탐색기에다가 RRSP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RRSP 쳐가지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제가 그동안 그 RRSP에 대해서 정리한 동영상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 뭐 하나만 보이지만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RRSP. 근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 요게 이제 RRSP 절세 전략의 끝판왕. 캐나다 절세 전략의 끝판왕 RRSP 요거하고 전문가도 잘 모르는 RRSP 이슈. 요거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RRSP에 관련돼서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고 또 하나 보실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무슨 갓파더를 뭐 갓파더가 이렇게 뭐 그 부하한테 듣는 조용히 듣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썸네일을 만든 건데 여기 제목이 RRSP 신고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니. 쉿 당신만 아세요. 라고 하는 이제 요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참 재밌는 건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예. 그 이 동영상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깝다. 여기 나왔는데. 여기 광고가 있네. 죄송합니다. 씹어놔 가지고. 요 죄송합니다. 좀 이제 인터넷이 느려 가지고. 예. 요건데 요게 너무 뭐 복잡한데 제가 이 RRSP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6만 불을 가정을 해서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RRSP 5천 불을 사용했을 때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이 있고 뭐 알버타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제가 사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RRSP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의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RRSP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의 세금 효과. 여기 보시면은 31%의 세금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5천 불을 넣었는데 1,500 불이 절세가 됐대. 그러니까 이 RRSP 5천 불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가 1,500 불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31%가 지금 세금이 절약된 거죠. 근데 보통은 요까지 알아요, 요까지. 이 RRSP 넣으면 세금이 절세되는 거 요까지 아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RRSP는 순소득을 줄여서 그런 순소득이 이러한 차일드 베네핏이라든지 또 차일드 베네핏도 그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GST 크레딧 이런 게 있죠. 요런 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요 순소득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5천 불이 들어가면 이제 이 5만 5천 불로 순소득이 줄면서 요 베네핏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네핏을
그 RRSP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베네핏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다 합쳐 보니까 이 RRSP를 넣었을 때 22%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22%. 그럼 결국 뭐냐? 31%와 22%를 합치면 5,000불을 넣었는데 여기 뭐야? 2,600불을 돌려받았다. 5,000불을 넣었는데 2,600불이 나더라. 그러니까 50% 이상을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50%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거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요 동영상도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광고죠.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RRSP 이제 한번 간단하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예습을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면 그 내용과 주요 특징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RRSP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그 RRSP 한도를 받아야 돼요. RRSP. 근데 이 한도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주로 이제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나아가서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그 18%를 한도를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세금 신고를 하면은 근로사업, 임대소득에 대해서 합한 금액의 18%만큼 한도를 부여해요. 그래서 최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여기 좀 한도가 올라갔는데 최대 31,560불까지. 근데 이게 31,560불을 받으려면 요 모든 소득이 한 17만 불 정도 돼야 돼요. 17만 불 정도 돼야 그 18%가 요거니까 뭐 그렇게 높은 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이만큼 한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보통 한 18%다. 근로사업 임대의 18%를 최대한으로 내가 한도를 받을 수가 있죠. TFSA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연도별로 뭐 5,000불도 될 수 있고 6,500불도 있고 뭐 올해는 7,000불인데 그렇게 이제 정액으로 받는데 요 RRSP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 한도가 있고 요 한도가 이제 요건 1년치고 요것이 매년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죠. 그럼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죠. 그래서 본인께서 뭐 10년간 뭐 근로소득자였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도가 부여된다. 그래서 불로소득인 이자 배당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투자소득 이런 거는 안 되고 반드시 근로나 사업 활동 이 취지가 근로나 사업을 이제 장려하게 한 취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RRSP는 이런 분들에게 우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세금을 보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자를 우대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RSP입니다. 그래서 RRSP 한도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18%를 부여받고 그 18%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내가 적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RRSP에다가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 운영이 아니라 그거네. 이 RRSP 소득공제는 이제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세금을 이제 공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득공제에다가 쓰면은 그 해의 세금을 줄여요. 공제 연도에 세금이 줄어요. 하지만 요거를 인출을 하면 그러니까 인출은 뭐 65세 이전에 하는 인출과 나중에 65세 은퇴하고 하는 인출 뭐 그런 거 다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인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는 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찾는 연금 소득의 형태로 찾으면 세금이 낮기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왕성할 때 고소득자일 때 RRSP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거하고 시간 차이도 있고 세율 차이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절세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보려면 이제 은퇴 후에 찾는 게 좋은데 중간에 찾더라도 중간에 찾는 시점에
본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면은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본 거예요. 왜냐면 이 공제는 세율이 높을 때 하는 거고 인출은 낮을 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을 나눠야 되는 금액을 쪼개야 되는데 기간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요 RRSP를 통해서 기간으로 소득을 평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 때는 이 소득을 이제 낮춰 주고 세율이 높을 때는 소득을 낮춰 주고 세율이 낮게 적용될 때는 그때 가서 찾으면 요런 이제 세율의 차이로 인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그래서 요게 이제 RRSP는 기간의 평준화도 될 수 있고 요게 또 있네요. 배우자 RRSP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내 한도를 가지고 배우자 이름으로 RRSP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도가 뭐 10,000불이 있는데 그거를 남편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그 10,000불을 RRSP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소득공제는 남편이 받는 거죠. 하지만 그 명의는 배우자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가족 간의 그 인컴 스플릿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RSP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게 적용하면 가족 간의 소득 쪼개기가 될 수 있고 기간별로 이제 하면은 기간별 소득 쪼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소득 쪼개기, 기간별로 소득 쪼개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가정은 배우자가 세율이 낮을 때 즉 또는 무소득자인 경우에 요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요 배우자 RRSP 가입 시에는 3 년을 봐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찾으면은 그 본인 소득이 돼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되는 본인이 과세가 되고 3 년이 지난 후에 찾으면 그때는 배우자가 인출한 걸로 봐요. 그래서 배우자 RRSP를 가입할 때는 반드시 3 년이 3년 동안 찾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찾으면은 배우자 RRSP 가입한 이런 소득 배우자 간 소득 분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3 년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RRSP 인출 시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한계 세율, 요게 이제 세율이 높은 본인이 찾는 것보다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찾는 것이 세금이 줄기 때문에 요 배우자 간 소득 분산이 가능하다.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하나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요 RRSP 구입은 71 세가 넘으면은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RRSP에 넣은 거는 65 세 넘으면서 찾아야 되는데 최대한 요 71 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 세 71 살이 넘는 12월 날 무조건 다 이걸 딱 떼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남은 돈은 이때 만약에 RRSP에 적립한 금액이 많으면 한 번에 다 과세가 되면 결국은 이것도 큰 소득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RRSP 금액에 적립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은 반드시 71 세가 되는 연도에 RRIF라는 상품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돼요. RRIF. 요것으로 전환을 안 하면은 한꺼번에 세금을 내요.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라는 게 있어요. 요것으로 전환을 하면은 RRIF는 한 번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 조금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찾는 금액을. 그래서 71 세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RRIF가 있구나. 그래서 RRSP 있으신 분은 RRIF로 이렇게 전환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RRSP를 구입을 해서 무조건 세금 공제 소득 공제의 사용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적립을 하면 그해 반드시 사용을 해서 공제를 받고 공제를 해서 세금을 이제 절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니까 적립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면은 복잡한 게 없는데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투자가 급해. 아, 어떤 투자 종목이 있어서 내가 바로 투자를 해서 RRSP를 이용을 하고 싶어. 그래서 RRSP에 또 한도도 있어. 그래서 빨리 투자를 해서 RRSP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했어. 그런데 그해 소득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높은 건 아니고 내년에 소득이 높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면 올해 적립한 것을 바로 소득공제에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걸 그냥 갖고 있다가 내년에 절세 효과가 큰 내년에 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립은 올해 했는데 사용은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헷갈린 건데 그래서 RRSP 미사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RSP 미사용을 하면은 나중에 그것을 내년도 소득이 높을 때 미루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사용액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입 내용을 세금 신고에다 반영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것을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이 구입한 것조차도 신고를 안 하면은 이거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입 자체를 신고를 안 했다면 반드시 그 해당 연도에 수정 신고해야 돼요. 예. 요것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 RRSP 사용 미사용액에 대한 것을 적립을 해 놔야지 나중에 이제 그 소득이 높은 해에 사용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그 일단 RRSP 구입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요거는 이제 그 NOA 있어요. 그 우리 세금 신고하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받잖아요. 거기에 다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도 중요한데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을 하면은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벌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한 달에 초과된 것에 1%니까 그것이 1년 그냥 묵혀 놓으면은 12%, 그 초과된 금액이 12%가 그냥 세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요것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입을 하셔야 돼요. 구입 자체가 한도를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할 때는 공제 신청하지 않은 미사용 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올해 구입한 금액 요걸 합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RRSP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미공제라는 게 왜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입은 그 당해년도에 했는데 세 계산에 사용을 안 하면 그게 그 2 월이 돼요. 그걸 이제 미사용 어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미사용 금액을 2 월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또 그 다음 연도에 구입한 거하고 합해서 한꺼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RRSP는 요 홈바이어 플랜하고 그 라이프롱 러닝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 구입과 어떤 이제 어 그 교육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요 금액을 인출하는데 그 RRSP는 그 홈바이어 플랜에 사용할 때는 6만 불까지 6만 불까지 RRSP에서 돈을 인출해도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그 교육비에다 사용할 때는 1 년에 만 불 그리고 최대 2만 불까지 평생 그렇게 해서 찾아도 세금이 안 나와요. 다만 그것을 분할 상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15년 해 가지고 상환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잘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상환을. 상환을 안 하면은 그게 과세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환을 할 필요가 있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요 공제에서 빼는 거죠. 상환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요것을 이제 RRSP에다가 공제를 하게 되면 그 RRSP 공제로 인한 절세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소득이라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소득 중에 가장 많을 때 RRSP를 쓰라고. 그래야
유리하죠. 왜냐하면 가장 소득이 높을 때에 그 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그러한 평생 살아가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뭐 투자 자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비즈니스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갑자기 소득이 증가할 그 해에 RRSP를 사용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그리고 이러고도 이제 RRSP가 만약에 남는다, 미공제액이 있다, 그럼 이제 곧 2월에서 다음 연도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 도표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소득이 살다 보면 소득이 높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적립을 해서 사용해라. 그러면은 세금도 절세되고 뭐 베네핏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우리가 원천 징수할 때 요 RRSP 적립 여부를 그 CRA에다 보내주면은 그 원천 징수를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CRA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그 직장에다가 내면 처음에 어 이거 이 RRSP에 대한 것을 내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적게 떼어요. 그러니까 처음 요런 것을 이용하면은 어 그 수령액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급여의 수령액을.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고거는 제가 안내해 드린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원천 징수조차도 조절할 수 있다. RRSP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분할 적립. 배우자를 이용해서 배우자 스파우설 RRSP를 가입하면 그 배우자 간 또 이제 그 소득 분할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RRSP를 사용은 이제 소득이 높을 때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고소득 기간에 RRSP를 적용하고 사용한다. 그다음에 저소득 기간에는 RRSP를 인출한다. 비록 65세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에 소득이 없을 때 인출을 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배우자가 찾을 때에도 배우자가 소득세율이 낮으면은 역시 세금 절세 효과가 있는데 그때는 3년 이후에 찾아라. 미리 찾으면 안 좋다. 그다음에 이 RRSP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아무리 어떤 투자 소득이 있어도 과세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특수한 용도로서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세금도 없어요, 이때는. 뭐냐? 홈바이어 플랜. 그 첫 주택 구입. 첫 주택 구입할 때는 6만 불까지 내가 RRSP 적립한 금액이 뭐 몇만 불이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6만 불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고 또 요 라이프롱 플랜이라고 해서 교육비에 쓴다. 교육비에 내가 교육비에 해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또 그때도 이제 한도 10,000불 또 평생 한도 20,000불까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금 없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찾은 거는 홈바이어 플랜은 15년, 그다음에 라이프롱 러닝 플랜은 10년간 분할 상환을 해야 되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이제 65세가 넘어왔어. 그러면 그때 이제 연금소득을 찾아서 이제 배우자와 연금소득은 분할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나눠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소득이 적을 시기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데 여기 배우자가 만약에 있으면 분할 신고를 해서 더 소득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 세금을 쪼개면은 세율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는 연금소득으로 해서 배우자와 신고를 할 때 분할 신고를 해서 이 소득을 쪼개니까 또 역시 세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뭐 연금세액공제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세금이 인제 낮은 시기이고 그때 찾아서 쓰고 또 71세까지 못 찾으면은 이때는 RRIF로 전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RRIF로 전환을 해서 또 나중에 가서 또 분할 인출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RRSP는 우리의 어떤 인생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뭐 소득이 높으면 소득 높은 대로 세금 다 내고 또 소득이 없으면 또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뭐
뭐 세금 그냥 다 내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이 RRSP가 절세 전략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 RRSP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또 있잖아요. 이 저소득층도 꼭 고소득이 아니라도 저소득층인 사람도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커다란 그 환수 효과라고 하는데, 세금 그 베네핏을 더 받는다는 것은 결국 소득을 줄이면서 베네핏을 더 받으니까 이건 세금을 절약하는 거지만 이건 베네핏을 늘려받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비록 저소득자라도 자기가 이 환수 구간을, 그러니까 환수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높아지면 베네핏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에 있는 사람은 또 RRSP도 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주기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RRSP를 활용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RRSP 가입은 세금을 절세하고 또 이연이 가능하다. 왜? 세율 차이의 효과, 그리고 나중에 시간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은퇴 시점이 찾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인해 절세 및 이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넷인컴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요것은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넷인컴을 줄이고 넷인컴으로 인해서 텍스 베니핏, 캐나다 차일드 베니핏이나 워커스 베니핏이나 뭐 등등등 뭐 GST 크레딧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서 어떤 환수 효과가 있다. 클로백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의 최초 투자액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을 내질 않고 세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눈사람 효과. 원금이 크니까 이익의 그 증가 효과가 빠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CRA에 만약에 사전 신고하면은 급여 소득으로부터 원천 징수액을 사전에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사전에 줄여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급여에서. 그런 효과는 우리가 그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보면 뭐 빨리 더 많이 받는 게 좋죠. 나중에 물론 돌려받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괜히 세금을 많이 냈다가 나중에 받는 거니까 그 화폐 시간 가치 개념으로 보면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천 징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빨리 줄이는 게 좋죠. 그런데 RRSP에 대한 것을 CRA에 사전 신고하면 이 원천 징수 자체도 줄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요 홈바이어 플랜이라든지 교육비, 즉 롱 뭐라고 하죠? 라이프롱 러닝 플랜 이런 것의 용도에 쓰면은 RRSP를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RRSP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쭉 설명을 드렸는데, RRSP는 굉장히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지금 이제 RRSP에 대해서 뭐 1시간 동안 했는데, RRSP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절세, 캐나다에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공부하면은 본인이 세금도 줄이고 또 베네핏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수명이 또 길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살 것을 가정한다면 또 노후 대비 대책으로서 또 RRSP는 원래 노후를 대비하라고 한 것이니까 또 노후 대비 차원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RSP는 여러 가지의 그런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RRSP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예 절세 전략 측면에서도 좋고 베네핏도 더 받고 또 미래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게, RRSP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 자금 사정, 생활의 규모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RRSP에다 가입을 하면 장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써야 할 돈,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모아서 RRSP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이자율이 높아서 그 모기지 비용 같은 데 자금이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RRSP보다는 모기지를 빨리 갚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금 운용 방향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본인의 그 자금 운용 수준을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RRSP가 좋다 하더라도 그 가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정의 어떤 자금 규모 또는 모기지를 이제 갚아야 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순소득 공제 항목 중에 하나인 RRSP,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RRSP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다 자세한 것은 제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보 홈페이지에서 RRSP라고 탐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RRSP 그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제가 작성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다음 목요일에는 이제 10월 24일인데요. 8주차 시간. 요때는 이제 소득공제 항목 중에 이제 RRSP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연금소득 분할, 뭐 노동조합비, 뭐 자녀 양육비, 이사 비용, 자녀 양육비, 이사 비용 요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요것들은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10월 24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